자, 그러면 아신왕을 이제 볼게요. 이 아신왕 때 이제 강개토 대왕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강개토 대왕이 그 58개 성 700여 촌을 빼앗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고구려의 영원은 노객이 될 것을 맹세하고 위기를 모면하는데, 노객이라는 것은 이제 당신의 노비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강개토 대왕한테 굴복하겠다. 이렇게 맹세를 한 거죠. 요 관련된 기록이 강개토 대왕 미분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99년에 백제 가야 외연합군이 또 신라를 공격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고구려 강군과 은 백제 왕 백제 외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 당시 가야 지역에 이제 진출했고요. 자, 399년이나 되는데 여기 엄밀히 말하면 이제 400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400년. 그래서 이제 강개토 대왕이 이제 그 5만 명을 이끌고 기병과 보병 5만 명을 이끌고 신라를 쳐었던 그 당시 외와 백제 연합군을 물리치고 더 나가서 이제 어디까지 진출하냐면 어 금강가야까지 진출하죠. 그래서 금강가야를 완전히 혼을 내주죠. 예,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주도권이 좀 뒤에 금강가야가 아니라 대가로 넘어가잖아요. 금강가야 정기 가야연맹이 후기 가야연맹으로 바뀌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던 사건이 400년 전쟁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04년에 아신왕과 외의 연합군이 항해도 지방을 공격했지만 고구려에 패배를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비유왕 때 나제 동맹이 맺어지죠. 예. 요거 예전에 한번 나제 동맹 맺어진 시기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제 동맹이 맺어서 남진정책 펼친 고구려 대비해서 맺은 동맹이다. 자,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도왕을 보죠. 계도왕. 자, 계도왕은 이제 그 예전에 계도왕 국수와 관련되었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갖고 계도왕은 이제 무리한 토목 공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장수왕의 간첩으로 파견된 승려 도림의 계략을 빠져서 고구려 침공을 대비할 생각을 고구려의 침공에 대비할 생각을 안 채 한양 궁궐 축조 등 열을 올렸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적어 놓은 거고, 학자들은 그 당시 왜 무리한 토목공사를 했냐면 승려 도림의 계략에 빠진 게 보다는 계도왕의 의지가 반영됐다. 그래서 계도왕이 그 당시 외척 세력들 있죠. 그러니까 진시나 해시세 같은 그런 부족들 그 족장 세력들에게 뭐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려고 그 당시 부요시 자기 친족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고 그다음에 그 궁궐 같은 걸 만들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하여튼 이때 이제 그 계도왕 국서를 이제 그 당시 계도왕이 부기한테 계도왕 국서를 보냈잖아요. 자, 그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 내용은 이제 그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다 자세히 적어놨지만 중요한 내용만 볼게요. 자, 고구려 압박 때문에 계도왕이 부기양제에게 고구려 협공을 청하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 시험 문제 나온 것이 뭐냐면 그 고구려가 출자 문제죠. 출제 문제인데 백제는 고구려와 함께 부유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제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에서 백제가 나온 게 아니라 어, 부여에서 백제와 고구려가 갈려져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장수왕의 천도 과정에서 대규모 수청 작업이 일어났던 것을 요 한문사전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금일 왕이 금일 왕 연은 이제 장수왕을 의미해요. 연이 죄를 졌고 자국의 그 사람들이 어육이 되었고 대신 강족들이 대규모 수청을 했다. 뭐 그런 내용도 있어. 그래서 장수왕이 평양 총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대규모 수청이 일어났다는 걸 요 계도왕 국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도왕이 도와달라는 이 국서를 북위에서 수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북위는 이걸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장수왕한테 보여줬죠. 거기 보면 장수왕 욕하는 것도 나오는데, 그래서 장수왕이 열받아갖고 위례성을 공격해서 함락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사형을 당하고 죽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계도한 국서의 의의는 부유의 시조 동명을 백제 건국자 조상을 봤다는 거. 예.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구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부유에서 내려왔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계도한 국서에서 볼 수 있고요. 요 관련된 내용이 2010년도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웅진 시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위대성을 뺏긴 이제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하죠. 예. 그래서 이 웅진 시대 때 백제는 왕권이 상당히 약했고요. 귀족 세력들이 강했었어요. 그때 이제 같이 내려왔던 한성의 그 진씨나 해씨 세력들이 강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왕이 피살을 자주 당했어. 그래갖고 왕권이 상당히 약했던 시대다. 동성왕 이전까지는.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문주왕 때 운진성에 천도를 냈죠. 운진성은 오늘날 공주예요. 공주는 방어하기 상당히 좋은 도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천도를 냈고, 그때 이제 그 천도하는 과정에서 그 같이 내왔던 진씨나 혜씨 같은 왕비족들이 창궐해서 백제 내부 정치가 상당히 불안했고, 중국 일본 지역의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교섭이 단절됐고, 대무역 활동도 침체되어 국력이 크게 약화됐고요. 그때 이제 가야가 백제가 혼란한 틈을 노려서 그 당시 이제 백제 영향력에 있었던 성진강 유역에 진출하죠. 이때 가야는 누구냐면 대가야를 얘기하죠. 대가야가. 그리고 이 문주왕도 그 암살당해요. 진시의 시세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성왕이 즉위하죠. 중간에 뭐 상근왕도 있었는데 그 죽고 동성왕이 즉위하는데, 동성왕 때부터 이제 약간 이제 뭐냐 백제가 이제 정신 차리게 돼요. 예. 그래서 이 동성왕인데, 참고로 이 동성왕 때 최초로 시호를 썼어요. 예. 동성은 이름이 아니라 시호예요. 예전의 왕들, 그러니까 백제 왕들은 이름에다가 왕을 붙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근초공항 같은 것도 이름이 초고예요. 초고고, 근을 왜 갖다 붙였냐면 예전에 이제 초고왕이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가까울 근자를 썼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름 플러스 왕인데, 시호 제도를 처음으로 썼던 왕이 동성왕이에요. 동성왕. 예. 이 사람이. 자, 동성왕은 고구려 남진 정책에 대응해서 백제와 결혼 동맹을 맺게 되죠. 예, 나제 동맹을 좀 더 강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라 왕족인 이벌자 비지에 따른 이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밖으로는 고구려 침략에 대비한 동맹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종래 안으로는 종래 외적 세력 배제해 왕권을 강화했다. 이때 외적 세력들은 진씨와 해씨 같은 왕비족들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물길과 연합해서 고구려를 건재했다. 예. 그런데 여기 물길은 어떤 민족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기록상 뭐 여진족, 말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고구려 안에서도 말갈족이 있잖아요. 원래 고구려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맥족 외에도 말갈족이 있어요. 아마 이제 그 고구려의 통제를 받지 않는 말갈 계통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다음 왕권 강화 측면을 보면 그때 진씨와 해씨를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그 웅진 지방의 토착 세력들 등용했죠. 그 세력이 뭐냐면 연씨, 백씨, 사씨예요. 자, 연씨, 백씨, 사씨를 이제 적극적으로 했는데 등용했는데 이걸 신흥 세력이라고 하죠. 신흥 세력 기반으로 왕권 회복을 이제 시도했다. 그래서 신진 귀족 세력들과 구귀족 세력들의 상호 견제를 통해서 왕권 강화를 도모했고, 자, 그 중에 이제 백가라는 인물을 등용했죠. 이 백가는 동성왕의 친위 세력이에요. 그래서 동성왕이 어떤 그 뭐냐면 많은 지원을 받고 성장을 했죠. 그런데 이제 동성왕이 어떤 의도인지 몰라도 이 백가를 저쪽 병방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그의 이제 불만을 품은 백가가 그 당시 사냥 나왔던 동성왕을 죽이죠. 이게 이제 백가의 난이야. 백가의 난. 자, 하여튼 백가의 난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동성왕이 죽게 돼요. 예, 죽게 되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백가의 난이 왜 일어났냐? 일단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동성왕이 초창기 때는 정치를 잘했지만
후기에는 사치에 빠져가지고 정치를 개판 쳤고, 그 다음에 거기 임루각을 건설해갖고 막 그 신하들에게, 그러니까 임루각을 건설해서 그 당시 이제 거기에 방탄을, 거기에서 향락을 누렸다. 그리고 많은 이제 재원을 낭비했다. 그래서 백가가 드러나서 동성을 죽였다. 이런 설이 있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또 뒤에 들어온 문용왕과 연결돼 갖고 백가가 문용왕의 지시받고 동성을 죽였다라는 설도 있어요. 하여튼 되게 많아,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즉위한 왕이 문용왕이죠. 자, 문용은 이것도 이제 시호죠. 이것도 시호예요. 문흥왕릉 관련돼서 나왔죠. 예, 시호인데, 그래서 이제 이름은 이제 사마죠. 사마. 사마. 그래서 보통 왜 이 사람이 왜 사마냐면 카카라시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마. 시마는 이제 그 시마가 일본어로 그 섬인데, 이 시마를 한자로 옮겨주면 사마가 돼요. 예. 그 카카라시마에서 태어났다. 카카라 그 섬이라는 섬에서 태어났다 해갖고 이름을 사마라고 했어요. 예, 사마. 그리고 시호는 무령왕이 되고요. 자, 이 사람은 앞에 일어난 백가의 난을 진압해서 등장을 했다는 거죠. 아직도 이제 백가의 난이 일어난 걸 원인을 잘 모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령왕이 백가를 충동시켜 갖고 나를 일으키게 하고, 나중에 이제 무령왕 그 동성을 죽이면 큰 벗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죽여 놓으니까 백가의 입을 다물기 위해서 공격해서 백가를 죽였다라는 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미스터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국내적으로는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해서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 세력을 견제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담로제도는 그 문용왕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요충제 뭐냐면 담로를 설치해서 거기에 이제 그 지방관을 파견한 제도가 있었는데, 문용왕은 이제 이걸 재정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왕족을 파견했죠. 왕족. 그래서 이제 지방 귀족들을 견제했다.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대의조고는 양나라와 적극적으로 교류를 했죠. 그래서 이제 당시 상황을 보면 5세기 중반 백제가 약하던 틈을 타서 외는 백제를 통하지 않고 중국 남조와 직접 교육 관계를 개선하여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려고 했고, 외는 남조 왕조의 사신을 파견해 한반도 남부에 여러 나라에 대한 영도적 지위를 인정할 것을 집요하게 요청을 했죠. 자,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뭐냐면 영산강 유역에 정방 후원부 고분의 흔적이 남겼다고 했는데, 요거 뭐 그렇게 시험문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이제 예전에 학계에도 문제가 많았어. 이걸 가지고 일본이 이걸 강조하니까 정방 후원분이 일본의 어떤 고유 양식이다, 무덤 양식이니까 일본 세력들이 나주 영산강 지역을 한때 점령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정방호원분이 그런 나주 영산강 세력들이 정방호원분이 일본에서 처음 만든 게 아니라 백제에서 만들어서 후에 건너갔다, 뭐 그런 설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있어, 이런 것들이. 근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양가의 교류에서 문용왕은 양나라 사신의 파견에 국교를 강화했고요. 영동 대장군이란 간작을 수여받았죠.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게 이거죠. 그래서 이제 문흥왕릉의 지석에 나오죠. 예. 문흥왕릉 지석에 요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요게.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요때 이제 양나라와 활발한 교류에서 그 당시 양나라의 어떤 선진 기술들 많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문흥왕릉 만들 때 그 문흥왕릉 자체가 이제 벽돌 무덤이잖아요. 예, 그래갖고 양나라 기술자가 와갖고 그걸 만졌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책에 보면 양직공도가 있죠. 여기를 보내는 시기가 이제 뭐냐면 문흥왕 때야. 이 양직공도는 뭐냐면 양나라에 조공했던 여러 사신들을 그리고 그 나라를 소개하는 그림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양직공도의 백제 사신도가 있어요. 예. 이때 이제 백제 사신을 파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문영왕릉이야, 그때. 자, 그 다음에
영산강 유역을 장악해서 백제에게 굴식 돌방 무덤을 남기게 됐다. 영산강 유역을 처음에 진출한 건 근초고왕이에요. 자, 근데 근초고왕은 친미다대처럼 거점이 될 수 있는 곳만 점령했고요. 나머지 지역까지는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그 무덤을 보면 굴식 돌방 무덤이 안 나오고요. 백제 계통의 굴식 돌방 무덤이 안 나오고 주로 온강모 형태가 나오거든요. 나주 영산강 지역의 독자적인 그 무덤 형태인. 근데 이게 이제 백제의 굴식 돌방 무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6세기 때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문흥왕이 집권했던 시기와 겹쳐 있죠. 그래서 영산강 유역을 거점 지배가 아니라 영역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그 문영왕 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때 완전히 나주 일대를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동아시아 국제 교육의 주도권을 회복했죠. 그래서 예전에 남조, 백제, 가야 외에 물류 체계를 회복했다는 거. 자, 그다음 대정복 활동에서 이제 고구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대가야가 점하고 있는 남원 하동의 선진강 일대를 다시 점령해죠. 그래서 대가야가 그 당시 그 웅지호 천도할 때 막 객제 혼란할 때 섬진강 유역을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섬진강 유역을 장악하고 나서 그걸 루트를 이용해 갖고 남조와 교류를 했었는데 요걸 이제 다시 백제가 장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있고 자, 그러니까 이제 대가야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겠죠. 섬진강 루트를 상실했다 보니까 이제 대교류를 할 수가 없어. 중국과의 교류를. 그래서 대가야가 누구한테 접근했냐면 신라한테 접근하죠. 신라의 낙동강 루트를 이용하려고 신라와 견원 동맹을 맺게 돼요. 대가야와 신라가 견원 동맹을 맺는 배경이 되죠. 이 견원 동맹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춘에 나왔죠. 11년도 기춘에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대의관계에서 보면 오경박사인 당양이와 고한문을 이제 파견하고 그 다음에 문효왕이 거울을 이제 게이타이 왕에게 전해주는데 이 게이타이 왕은 일본사에서 게치 왕조의 시조예요. 오미를 근거로 한 게치 왕조의 시조고 게치 왕조가 그 당시 이제 그 백제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게치 왕조는 백제 계통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이 사람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양지공도를 이제 해서 백제 사신도에서 보이는데 양지공도의 백제 사신도에서 보이는 그 백제 사신 누가 파견했냐면 문효왕이 파견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백제 사신과 함께 신라 사신도 양호 같이 갔어요. 왜냐면 그 당시 신라는 독자적으로 그 중국의 외교관을 파견할 만한 역량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소백사명 이남으로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영토가. 그래서 초창기 때는 고구려와 동맹을 맺었던 고구려와 같이 갔고 그다음에 백제와 할 때는 백제와 같이 갔어요. 나제 동맹 때는. 그리고 신라가 독자적으로 사신을 파견한 거는 언제 때냐면 진흥왕 때예요. 진흥왕 때.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이제 그 장악하면서 독자적인 사신을 파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양직공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면 양직공도에 뭐가 나오냐면 그 앞에서 언급했던 22담로 있죠. 그 22담로 설치 과정이 여기 뭐냐면 양직공도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양직공도 담로제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사비 시대로 넘어갈게요. 사비 시대 보면 이제 서왕인데 서왕이 이제 왕권을 강화하면서 사비도 천도했어요. 사비는 오늘날 부여죠. 그래서 이제 이 사비 천도에 큰 공헌을 했던 세력이 사시 세력이야. 이 사시 세력이 이제 그 사비 천도에 큰 공헌을 했는데 요 사비 천도인데 사비는 원래 있었던 도시가 아니라 만들어진 인공 도시예요. 계획 도시예요. 예. 그 당시 수도를 천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사비는 이제 사비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사비성 자체가 산성이 아니라 주로 이제 그 나성이었다는 거죠. 나성은 시내 전체를 둘러싼 그 성을 말하는데 보통 우리 백제나 고구려나 이런 나라들은 대개는 나성은 별로 없어요. 산성이나 평조성 같이 나성, 평조성 체제 이렇게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전쟁 났을 때는
산성에 있다가 평화시에는 평조선 이용하고 그런 체제였는데 산성과 평조선 체제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나성을 만들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그 고대 시대 때 나성이 대표적인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평양성이고요. 그때 당시에 장항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비성이야. 예. 그래서 사비성은 나성이에요. 계획도시고. 예. 그래서 사비는 평야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밖으로 확장하기가 되게 좋아. 웅지는 좀 갇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영토가 넓고 수교통이 편리하여 그 대해 진출에 용이한 백강유역의 사비를 천도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호를 남부로 계층을 해서 부여로 이어지는 역사적 보통을 분명히 있고 부여 역사 계승 의식을 개통을 이었고요. 그 고구려 관계에서 대등한 위치를 나타나고자 했다. 근데 이제 초창기 때는 그러니까 사비 시대 때 성왕 때 남부로 계층했지만 성왕이 죽고 다시 국호가 백제가 돼요. 일시주고 사용한 거야 남부요는. 그래서 고구려 대입하는 과정에서 남부요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나름대로 부여 계승 의식을 포방했다. 자, 그 다음에 시호제가 일시 중단됐다. 시호제는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했죠? 백제는 동성왕 때부터 시작됐다고 했죠. 이걸 중지하고 요때 이제 성왕이라는 것은 시호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왕은 시호가 아니라 이거는 전륜성왕에서 따왔죠. 예. 그래갖고 그때 살아있을 때 성왕이 살아있을 때 불렸던 뭐냐면 왕호였어요. 이 왕호는 전륜성왕에서 포방했던 거다. 전륜성왕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전륜성왕을 이제 좀 설명하면 그 당시 미륵불이 하생할 때 그 이전에 전륜성왕이 내려와갖고 이 세계를 평정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도에서는 이 전륜성왕 아소카 왕으로 이제 비정을 하고 아소카 왕이 이 전륜성왕을 상당히 잘 이용해 먹었죠. 정치적 통합을 하기 위해서. 그때 마찬가지로 삼국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성왕이나 진흥왕 때 이 전륜성왕이라는 이념을 내세워서 그 당시 왕권을 강화시키고 어떤 삼국의 통일 기반을 마련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왕도 마찬가지로 이 전륜성왕을 내세웠고요. 그리고 성왕과 체제 경쟁을 했던 진흥왕도 마찬가지로 전륜성왕을 내세웠어. 그리고 성왕은 심지어는 전륜성왕의 성왕을 따서 자신의 병명으로 삼고 그때 왕명 이걸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왕 때 잠시 중국식 시호 제도가 폐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성왕 때 또 중앙관청을 22부로 그 다음에 확대되고 16강 등제가 완성됐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고위왕 때 이제 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중국적 기록과 비교해 보면 성왕 때 뭐냐면 정비가 됐다는 게 맞아요. 예. 자, 중앙을 5구 5왕으로 지방을 5방 군성으로 정비했다. 자, 이거는 뒤에 이제 그 간제 정비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고요. 또 성왕은 남조의 양가 활발히 교류를 했죠. 문물 수입을 했고 그 다음에 양나로부터 모시바사, 모시박사, 공장, 하사 등을 하사받았다. 자, 모시박사는 시경을 연구한, 모시가 시경이죠. 시경을 연구한 그 경정 연구가들 모셔왔고, 그다음 공장은 뭐 물건 만드는 거고, 하사는 그림 그리는 사람들 얘기하죠. 그 다음에 신라와 동맹을 강화해서 고구를 공격했고요. 결국에는 백제 신라 연합군이 한강 유역을 장악해죠. 그래서 백제는 하주를, 신라는 상류를 점령했는데 신라가 백제의 배신을 때리죠. 네. 그래서 백제를 공격해서 다시 백제가 가지고 있는 신라 한강 하주를 다시 빼앗아.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성왕은 자신의 딸을 진흥왕에게 시집 보내서 한강유역을 철수할 것을 요구했는데 왜 시집을 보냈는지 여기에는 아직까지는 학계에서 의견이 많아. 요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요 계기로 해서 나제 동맹이 깨지죠. 신라가 한강유역을 하주를 이제 점령하면서 백제와 이제 싸우게 되고 120년 동안 유지됐던 나제 동맹이 깨지게 돼요. 예. 자, 그리고 이제 554년에
백제는 대가와 외를 끌어들여서 신라를 공격하죠. 그렇지만 간상선 전투에서 김무적에게 패배를 했다.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옥천에 있는 간상선 전투에서 김무적 패배를 했는데 김무적은 김유신의 할아버지예요. 원래 이 간산성을 이제 공격했던 사람은 성왕이 아니라 위도광이었어요. 성왕의 아들이었죠. 일본 성인 창왕으로 돼 있죠. 여창. 예, 창왕인데 하여튼 위도왕이 이제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 성왕이 이제 아들이 싸우는 모습을 격려하기 위해서 자신의 호위병들만 몇 명 이끌고 그 간산성을 갔는데 도중에 그 정보를 김무적이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자기 부장이었던 도도를 파견해서 성왕을 급습해서 잡아서 목을 잘랐던 거죠. 예. 그리고 성왕은 이제 몸뚱아리는 백제에 보냈지만 목은 신라에게 남겨져서 신라 그 궁궐의 간청의 그 간청 그 계단 밑에 그 놔두고 밝게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갖고 이때부터 이제 그 백제하고 신라는 완전히 원수지간이 된 거죠. 예. 이 간산성 전투는 예전에 21년도 기충에 나왔고요. 자, 그래서 결과 나제 동맹이 결렬됐고 그리고 백제는 가야에 대한 영향을 잃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대가야가 신라 편이 아니라 백제 편에 들어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걸 빌미로 해서 그 당시 신라가 대가를 공격해. 그리고 결국에는 대가를 멸망시키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다음에 외에는 불교를 전파시켜 주죠. 노리사치계를 파견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성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위도왕이에요. 자, 위도왕 때 다시 이제 국호를 남부에서 백제로 복귀시키고요. 그 당시 이제 그 위도왕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상당히 곤란에 빠져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신라를 공격하자고 요구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신라의 그 간상성 전투도 위도왕이 주도를 했거든요. 근데 공격하다가 자기 아버지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기회로 팔성귀족들이 발을 하게 돼. 너 때문에 성왕이 죽었다. 예. 그래서 위도왕은 통치 시기 때 상당히 불안했어. 자기가 예전에 신라 공격하다 아버지도 죽게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중국에서는 아니 우리나라 역사에는 위도왕이라 돼 있는데 일본서기에서는 창왕이라고 돼 있어. 창왕. 이 사람이 이름이 부여창이거든요. 창왕이라고 돼 있어요. 그 동일한 사람이에요. 위도왕이나 창왕이나. 그 다음에 이제 무왕을 보죠. 자, 무왕은 이제 보면 이 무왕은 갑자기 등장했어. 계통이 좀 이상해. 그래갖고 이 무왕의 그 등장해서 이제 있는데 아마 이제 무왕이 박제 왕통의 어떤 정통이 아니라 반계열 쪽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체제 기반이 되게 약하죠. 정치 기반이. 그래갖고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그 당시 수도들을 익산으로 천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 익산을 천도했는지 시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익산을 천도하려고 했다. 그리고 불교 진흥을 많이 했죠. 그 익산에다가 비육사도 이제 창건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망왕상도 창건하고 뭐 등등을 했어요. 예. 내불당 성교지는 뭐 제석사도 이제 건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라를 직접적으로 막 공격을 하죠. 그래갖고 이제 요런 신라의 어떤 여러 성들을 공격해서 점령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와 일본의 어떤 간을 친선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위장흥 때 볼게요. 위장흥. 자, 위장흥은 백제의 마지막 왕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일부 귀족을 수청의 집권력을 강화했고 위장은 이제 자기 아들들을 되게 많이 임명했어요. 아들 되게 많았다고 그래요. 아들들 다 이제 뭐냐면 그 자평을 임명해갖고 그 친위 체제를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제 동맹을 이제 강화시켰고요. 그래서 고구려와 함께 당황성을 공격했다는 거. 그 다음에 신라를 공격해서 신라의 서북 군사 요충지인
대야성을 함락했다.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대야성은 오늘 합천 지역인데 요 대야성이 뚫리기 때문에 이 대야성이 뚫리면 대구를 거쳐서 경주까지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요충지야. 근데 이 대야성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춘추의 사이였던 풍섭이죠. 이 풍섭이 자기 부하장수의 아내를 건져가지고 결국에 그 부하장수가 문을 여는 바람에 백제군이 들어와서 풍섭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고타손이라고 하죠. 김춘추의 딸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때 김춘추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린 다음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구려 갔다가 퇴짜 맞고 결국에는 당나라 가서 나당 동맹을 맺게 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신라로 이제 넘어갈게요. 신라. 자, 신라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뭐 그 거서관, 차창홍, 이사금, 마직간, 뭐 왕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신라의 정통적인 어떤 왕의 표시 관련 칭호 관련된 거죠. 자, 거서관, 차창홍, 이사금, 마직간은 신라의 정통 왕호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럼 백제와 고구려는 자기 왕을 지칭하는 어떤 정통적인 어떤 칭호가 없었느냐?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지금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그게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분명히 있었는데 그걸 알지 못하죠. 다만 이제 백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 사서에 백제의 왕을 지칭할 때 그 부유와 맞짱을 언하라고 지칭했다. 그게 중국 사서에 좀 남아 있긴 있는데 신라 왕호를 제외하고는 백제와 고구려의 정통 그 왕호는 모르죠. 지금은. 자, 그러면 신라 왕호 변천 과정을 볼게요. 자, 여기 거서강과 차창홍을 이제 초창기 때 썼죠. 거서강은 군장이라는 의미예요. 네. 그다음에 차창홍은 제사장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거서관을 썼던 대표적인 게 이제 박혁거세가 있죠. 예, 박혁거세. 자, 그래서 이후 단계에서는 어떤 그 시기였냐면 경주평야의 조그만 느슨한 연합체였죠. 예, 그래서 일종의 부족국가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사도 육촌의 조그만 부족국가 단계 이 정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금 단계인데 이사금 때가 좀 약간 많이 쓰였어요. 이사금 때는 박씨, 석씨, 김씨가 왕위를 교대로 뭐냐 했던 왕위를 교대로 이제 했던 시기죠. 그래갖고 이제 이때 석씨라는 발달된 청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석탈 세력들이죠. 그래서 석탈 세력들이 경주평에 집중해서 신라의 주요 세력이 등장했다. 그리고 이제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위가 됐던 연맹체 국가였다.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발달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고조선계 유의민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그 당시 경주에 있는 집단들과 서로 결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맹체 성격이 상당히 강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직간 시기를 보죠. 마직간. 자, 마직간 시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간은 수장이라는 의미죠. 마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굵은 말뚝이란 뜻이야. 지금처럼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말뚝에 앉았잖아요. 그래서 상석에 굵은 말뚝에 앉은 사람들은 그 제일 높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굵은 말뚝에 앉은 간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마직간이라고 불렸죠. 자, 마직간은 이제 매금이라고 또 했어요. 매금. 이 단계에서 신라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통치력이 강화되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또 하나의 특징은 내문왕계 김씨 세력들이 이제 거의 왕권을 독점하게 되죠. 누구의 도움으로? 네. 그다음에 고구려의 도움으로. 그래서 고구려의 지원 아래서 내문왕계 그 김씨 세력들이 왕권을 독점해 갔다.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이 마직간 시기 때 대부분 큰 무덤에 적성 목갑분이 있어요. 야, 그래서 되게 규모가 크고 도굴되지 않아서 부장품이 되게 많은 게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돌무지 덜련 무덤이라고 하는데, 이 무덤은 이제 그 대왕릉이라고 해서 그 경주에 가보면 있어요. 왕릉급 무덤이 상당히 모여 있는 데인데 되게 커요. 그래서 4세기에서 6세기 때 그 당시 내무한 김씨 세력들이 이제 권력을 강화하기 시작할 때 만들어 놓은 그 무덤이야. 예. 자, 그러다가 이제 6세기 때 지정왕 때부터 이제 중국식 왕호를 칭하고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죠. 그리고 17강 등제를 확립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반포하기 시작했다. 예. 불교를 인정했죠. 버프왕 때. 불교를 공인했죠. 예. 그리고 이때 무덤 양식 특징이 뭐냐면 종전의 적성 목합군에서 돌무지 덜련 무덤에서 구유식 돌방 무덤 바뀐게 돼요. 이게 버프왕 때부터인데, 그래서 백제나 고구려 구유식 돌방 무덤을 바꾸면서 무덤 규모가 크게 아니라 이제 작아지기 시작해요. 그건 뭐냐면 왕권이 약해졌다는 것보다는 더 이상 이제 무덤을 통해서 왕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을 만큼 보호가 됐다는 거야. 왕권이 강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왕권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덤을 통해서 규모를 더 크게 늘려가지고 왕권을 가시한 반면에 그런 필요성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또 불교가 도입되면서 이제 큰 무덤 필요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구유식 돌방 무덤으로 이제 버프왕 때부터 계속 이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왕의 변천에 따라서 어떤 그 신라의 어떤 정치사 변화를 한번 개관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박격거세 때부터 보죠. 박격거세. 자, 사료육촌이 박격거세를 중심으로 사옥을 세워서 성립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진안 중에 하나의 소국에 불과했어요. 자, 그리고 사료육촌의 이제 육부제 연맹체로 그 박석김이 이제 삼성이 교대로 군장을 선출했죠. 근데 이거는 박격거세 때가 아니라 뒤에 얘기죠. 예, 뒤에 이제 박씨 외에도 석씨, 김씨 세력들이 들어왔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유의민으로서 철기 문화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유의민 세력들이 발달된 그 철기 문화를 가지고 갔고 되게 고조선으로 내려왔던 유의민들이죠. 그 토착 세력들과 결합을 했다. 자, 이게 특징이죠. 자, 그다음에 유리왕 때는 이제 근데 유리왕은 고구려 유리왕도 있지만 그 신라에도 유리왕이 있어요. 유리 그 왕 때 종래 사주 육촌을 행정구역인 육부로 개편했다. 이렇게 있죠. 육촌을 육부로 개편했는데 육부는 정치 집단이에요. 정치 집단. 자, 근데 이거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죠. 예. 유리왕 때 개편된 게 아니고요. 3대 왕인데 그 실질적으로는 그 이게 이제 버프왕 때가 보고 있어요. 육부 개편은. 그래서 이게 삼국사기에 적혀 있는데 실질적인 버프왕 때 울진 봉평비를 통해서 이 버프왕 때 육부가 개편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육부가. 예, 삼국사기의 내용은 버프왕 때 내용을 좀 소급해 갖고 적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세기 이전의 기록은 좀 못 믿는다고 하는 이유가 예전의 기록을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서술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차 연대 차이가 좀 있어. 연대 차이가 좀 틀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일을 앞에서 소급해 갖고 적어 놓는 일이 있어요. 그 앞에 왕의 권위를 좀 강화시키려고. 그래서 학자들은 되게 버프왕 때 육부가 성립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17강 등 성립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치 유리왕 때 된 걸로 됐지만 실제 버프왕 때 성립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요. 탈해왕과 파사왕은 각자 보시고요. 영토 정복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외관계에서 3세기 중엽 때 금강가의 요청으로 포상팔국을 나는 진압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때 배경을 보면 금강가의 맹주의 역할을 시도했고 무역 독점에 반발한 다른 가야국들이 그 난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정기가야 연맹 체제가 형성됐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이제 삼국사기에 3세기 중요로 돼 있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 3세기 중요보다는 뭐 4세기로 보는 학자도 있어요. 예. 자, 하여튼 토상팔국이 난이 일어났고 그 난을 신라가 가서 도와줬다. 진압하는데 그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11년 기출문제에 언급됐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 11년 기출문제에 토상팔국의 난이 언급됐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뇌물마리가를 볼게요. 자, 뇌물마리간 때 이제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로 발전했죠. 그래서 왕의 칭호를 이사금에서 마리간으로 변경했죠. 이사금은 돌아다니면서 이제 박석김이 왕이 됐던 시대고 마리간을 쓰면서 이제는 김씨 세력들이 이제 독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김씨의 왕위 계승권이 확립되는데 이때 왕위 계승권에 확립하는데 큰 도움을 줬던 세력이 고구려야. 그리고 이제 진안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고요. 납동강 유역까지도 영토를 확장하죠. 그리고 이제 돌무지 덜련무덤 아까 이제 적석본 있죠. 적석 목각본을 이제 많이 만들겠는데 대개 이 덜련무덤은 규모가 크고 부장품이 풍부한 적석 목각본이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석 목각본으로 변하는데 이 돌무지 무덤하고 적석 목각 똑같은 거예요. 네. 자, 요건 나중에 좀 설명할 텐데 요건 도굴이 잘 안 돼요. 규모가 되게 크죠.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돌무지 덜려무덤을 이제 만든 이유는 왕의 권위를 가시하게 한 거죠. 예, 왕권을 가시하기 위한 건데. 자, 그다음에 대의 관계를 보면 전진과 통교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고구려 사신과 같이 신라 사신이 갔어요. 독자적인 어떤 사신 파견하지 못하고 그 당시 고구려의 속국이었잖아요, 신라가. 그래서 그 고구려 사신 안내로 두 번에 걸쳐 사신을 파견했고 그때 이제 27년에 파견됐던 사신이 위두예요. 자, 그래서 이 위두가 이제 그 당시 전진왕 부견에 만나고 한 말이 있죠. 마치 중국의 시대가 변하고 명호가 바뀐 것 같이 지금 어찌 예와 같으리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부견이 그때 이제 위두한테 신라? 그거 예전에 진안이 아니었냐? 왜 신라로 가냐? 당신이 이에 대해서 위두가 중국이 왕조가 바뀐 것처럼 우리도 바뀌었다. 진안에서 신라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 기출에 언급됐었어요. 위두가 같이 고구려 사신과 함께 따라갔다. 그래서 그 말을 남겼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고구려에 인지를 파견했죠. 고대 시대 때는 어떤 외교 관계를 맺을 때는 인지를 상호 뭐냐면 주고받는 게 관례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석신 실성을 고구려 고국 양왕에게 인지를 보내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실성이 이에 불만을 품고 그 고구려 연합해서 다시 이 사람이 왕이가 되죠. 실성왕이 됐는데 이때 잠깐 그 뭐냐면 석시도 됐다가 다시 눌지왕이 이제 뭐냐면 얘를 쳐가지고 왕이가 되죠. 이 사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교 관계를 보면 백제와 가야가 침입해 오죠. 예. 이게 399년이 아니라 400년인데 이렇게 적어놨네. 예. 자, 신라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고구려의 원병을 요청했고 그때 이제 신라가 사신을 보내 왕에게 말하기를 외인이 그 국경을 가득 차 성을 부셨으니 노객 신라 왕이죠. 신라 왕이 백성이 된 자로서 그 왕에게 기하여 분분을 처합니다. 이렇게 있죠. 그 당시 신라와 고구려는 동맹 관계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400년에 고구려가 5만 명의 강군과 왕의 부대, 왕당을 당자는 이제 부대라는 뜻이야. 예? 그래서 왕의 친위군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친위군을 파견해서 외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듬해 임나가야까지. 이때 임나가야는 어디냐면 금강가야죠. 자, 임나가야까지 임나보다는 임나가 맞는데. 네. 자, 임나가야까지 공격해서 백제 가야 외를 섬멸시키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때 이제 금강가야가 이제 큰 타격을 받고
쇠퇴하고 5세기 넘어갈 땐 대가야가 부각이 되죠. 예. 자, 그러면 요 400년조 기사, 요 10년조 기사와 관련된 정복 기사들, 그러니까 강개토 대왕이 5만 명의 기병과 보병을 꾸고 그 신라를 도와준 관련된 내용은 삼국사기는 없어요. 삼국사기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 왕의 말이, 내문왕의 왕이 내문왕의 말이 슬피 울었다, 무릎을 꿇고 슬피 울었다, 이런 식으로 은유도 표현돼 있거든요. 그럼 어디에 적힌 기사냐? 요건 강개토 대왕에 관련된 기사. 신라 측에서는 이걸 기록하지 않았어. 예, 삼국사기에 그 관련된 내용이 내려오지 않은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 볼 때는 상당히 굴욕적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나중에 강개토 대왕이 비문이 알려지면서 그때 백제를 외와 가야가 신라를 공격했고 그때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서 싸웠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걸 통해서 그 고구려가 신라의 영향력을 뭐냐면 행사를 했죠. 예. 그때 이제 신라가 많은 이제 치욕을 걷긴 했지만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서 신라는 중국의 어떤 선진적인 시스템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신라 자체가 소백산맥 이남에 있었던 나라잖아요.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근데 고구려를 통해서 신라가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걸 바탕으로 어떤 그 나라 전체 어떤 시스템을 개선시켜 나갔던 기회를 만들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고구려가 신라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 기록은 호우명에도 있죠. 그 교과서에도 있죠. 우호 관계를 나타냈다고 보여주는데 실제로 이제 고구려가 신라에 영향력을 행사했죠.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그릇이 호우명 그릇인데 이 호우명은 호우총에서 발견됐어요. 호우총에서 호우가 발견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덤을 호우총이라고 했어요. 호우는 뭐냐면 청동기 제사 그릇이에요. 거기에 이제 밑에 호우명이 적혀 있어. 호우명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을묘년 국강상 그리고 강개토 지호 태왕, 호태왕, 그 다음에 호우십 요 내용 있죠. 자, 여기 하나하나 해석하면 을묘년이라는 뜻은 뭐냐면 을묘년은 강개토 대왕이 죽은 후에 3년째예요. 그러니까 장수왕 3년이죠. 415년을 얘기하고 이때 보통 이제 백제나 고구려나 이제 때 보통 빈장을 3년 동안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3년째 다음에 제사를 지내죠. 그러니까 무덤으로 이제 이관을 시키죠. 이 호회가 울묘년이야. 예.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3년 후에 그 빈장을 벗어나서 무덤으로 이제 태양로 간 그 시점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 국강상이라는 것은 강개토 대왕의 장지죠. 국강산은 묻혔던 곳이고 강개토는 영토를 확장시키는 사람. 그리고 호태왕이라는 것은 호는 어차피 미칭이고 태왕은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국강상 강개토 지 호태왕은 시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줄여서 강개토 대왕이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뒤에 호우십이라는 게 있는데 호우는 강개토 대왕이 죽은 후에 이제 그 뭐냐 제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총동제 제사 그릇이에요. 근데 요게 10이 붙은 거는 뭐냐면 10번째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총동기 제사 그릇에 10번째 만든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제품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게 발견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고구려가 신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신라 영토에 그게 발견 나왔다는 것은 그 의미겠죠. 그래서 고구려가 신라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 당시 유물로서 이 호명을 들고 있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내무당 때부터 이제 고구려 한동안
신라 영향력 행사를 통해서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예. 자, 근데 부정적으로 뭐냐면 그 고구려가 세상 공짜 없다고 신라 영토를 머물면서 신라의 내정 간섭도 하고 왕위도 교체도 간섭하고 하니까 이제 여기가 사상권권 이제 그 뭐냐면 부딪히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고구려 간섭을 받게 됐다는 거. 그리고 고구려의 당주가 또 신라에 잔존했던 기록도 나와 있죠. 당주는 그 고구려의 그 군사 사령관을 얘기하죠. 당은 이제 부대라는 의미고 주라는 건 사령관 의미니까 자 이게 중원 고구려 비문에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눌지왕 때 이게 꼴보기 싫은 거야. 고구려가 내정 간섭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서기에 의하면 눌지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 집안에 있는 수탁들을 다 죽여버려라. 예. 수탁이라는 건 누구를 의미했어요? 이건 고구려 의미죠. 고구려 사람들이 이제 조우관이라는 걸 쓰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수탁으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그때 눌지왕 때 신라 안에 있는 고구려를 인들 다 수청시키고 이제 뭐냐면 고구려의 영향을 벗어났죠. 그리고 그 당시 나제 동맹을 맺게 돼요. 뭐 이렇게 이제 있고 자 실성 마리까를 볼게요. 실성 마리까는 원래는 이제 고구려의 인질로 잡혀갔는데 이 사람은 좀 내문한계가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있다가 고구려에서 다시 복귀가 돼서 왕에 치封됐던 사람이야. 예. 그리고 이제 들어오고 나서 그 당시 내문한계를 대규모 숙청하는 과정에서 아들들을 왜나 고구려에 파견해. 내문왕의 아들들을. 그래서 내문왕의 아들 중 미사음을 매일 파견하고 그다음에 고구려는 그 내문왕의 아들 복호를 파견하죠.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실성 마지간이 이제 다시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지만 실성왕을 반대했던 다시 내문왕 계통의 눌지왕이 실성을 제거시켜. 예. 그리고 자기 그 동생들을 다시 뭐냐면 찾아오게 하죠. 박제상을 통해서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있잖아요. 서가로 해서 박제상이 이제 미사원과 복호를 다시 데리고 왔고 그 과정에서 죽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실성왕을 다시 제거하고 내문왕 계통이 다시 왕위에 오르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부자상속제가 확립됐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내문왕계 왕통이 확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 내정 간섭과 평양 총독에 대응해서 나제 동맹을 결성하죠. 네, 초창기 때는 눌지왕이 이제 잠깐 고구려에 머리를 숙였다가 나중에 이제 독립하게 돼서 나제 동맹을 해서 백제 동맹 강화해서 정치 자립을 이루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고구려부터 복호를 기속시키고요. 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박제상이 이제 고구려 가서 복호를 기속시키고 그다음에 뭐 미사원의 인질로 다시 데리고 왔고 그 과정에서 외아한테 죽게 되죠. 박지생이. 자, 하여튼 있고 백제와 공수동맹을 또 맺게 되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나제동맹이라고 해서 이제 백제하고 또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공수동맹은 이제 서로 수비하겠다는 그 동맹이죠. 나제동맹 1단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때 뭐 우차법이 시행됐고 그 다음에 고구려 승려 때 묵호자가 불교를 전리했다. 예. 아마 이 묵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이름은 아니고 이게 오랑캐 호자죠. 이 묵자는 그 검은 묵자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뭐냐면 검은 오랑캐 정도 보시면 돼요. 아마 동남아시아 계통이니까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와갖고 이제 불교를 전했지만 요때 불교를 전했지만 공인은 한참 뒤죠. 버프왕 때 공인됐고요. 자, 그래서 눌지 말리간 관련된 내용을 이제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자비마리간을 볼게요. 자, 자비마리간 때 장수왕의 남진에 대비해 성을 축조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방리의 명칭을 정했다. 예, 방과 리의 명칭을 정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경주죠. 서울이면 여기. 그래서 그때 이제 육촌에 그러니까 여러 지방색들이 있어요. 경주에 있는 육촌색들을 뭐냐면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는 방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리 말간 때 우역을 설치하고 역로를 수리했다. 예. 아마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 차계를 통일했다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마차를 이제 그때 밑에 파놓고 이제 어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수레바퀴 폭을 맞춰 놨다. 이 역로라는 의미가. 예. 그리고 중간중간에 역을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을 개설했죠. 이 수도인 경주에 시사라는 시장을 개설해서 문화의 원활한 유통을 계획고 아마 이제 이건 간설 시장이겠죠. 그 경주는 소비 도시니까 거기 경주에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간설 시장이 필요했던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시장을 개설했다 이런 의미고요. 이 시장 개설은 신라만 했던 건 아니에요. 그 당시 고려의 이제 개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그 한양 같은 경우에도 간설 시장들이 있었죠. 요거와 맥락을 이제 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제 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결혼 동맹을 맺게 되죠. 요게 11년 기출문에 나와요. 그래서 동성과 소지왕 간의 결혼 동맹을 맺게 되고 동성왕이 혼인을 처하자 이별장 비지의 딸을 보냈다. 예. 그래서 요 결혼 동맹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나제 동맹의 일환으로 결혼 동맹을 한 거다. 그러니까 나제 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결혼 동맹을 한 건데 주의할 건 이게 나제 동맹이 결혼 동맹이 아니에요. 나제 동맹 이미 만들어 놓고 그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결혼 동맹을 한 거야. 예.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중왕 내용을 보죠. 자, 6세기 때 이제 신라가 팽창해 나가죠. 그래서 이제 6세기 때 지중왕, 그다음 버프왕, 진흥왕, 요 3대 왕의 업적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지증, 버풍, 진흥왕 이렇게. 자, 여기 이제 보면 이제 건농정책 지중왕 볼게요. 자, 건농정책을 시작해서 우경을 시작했다. 네, 우경.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의 최초의 우경 관련된 기사가 여기 나와 있어. 예. 그러면 고구려 백제는 우경을 실시하지 않았냐? 분명 실시했겠죠. 근데 뭐 기록이 안 남아 있으니까 이 지중왕 때 우경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순장을 금지시켰어. 신라는 예전부터 이제 왕이나 귀족들이 죽을 때 순장을 했는데 이걸 금지시켰다는 거죠. 예. 그리고 수리 사업을 활성화시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뭐 쌀 농사도 이제 일반화됐고, 그래서 농업 생산의 급격한 발전이 신라의 비약적 발전을 토대가 됐고, 자, 왕권 강화 정책을 보면 왕 4년, 지중왕 4년에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죠. 왕의 호칭을 사용하고 근데 요게 이제 신라라는 이제 표현은 예전에 이걸 좀 설명하려면 예전에 그러니까 신라 국호를 사용하기 전에 뭔가 신라를 부르는 명칭이 있겠죠. 근데 지금은 정확히 몰라. 왜냐하면 이걸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떻게 불렸는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한글처럼 이렇게 포음 글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대부분 포의 글자는 한자를 썼기 때문에. 근데 신라 그때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한자 옮겨줄 때 신라, 그 다음에 뭐 사도, 계림 등등등의 이제 표현을 썼어요. 예. 그런 국호를 이제 썼는데 이걸 이제 하나 통합시킨 게 뭐냐면 신라예요.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신라를 정식적인 국호로 이제 정했죠. 정식적인 국호로.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원래 이 신라라는 표현은 신라인들이 자기 나라를 지칭할 때 했던 표현을 옮겨 적은 거잖아요. 음차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해서 예. 의미를 부여했는데 이 뭐냐면 왕의 업적이 날로 새로워져 사방을 망라한다 이러는 거죠. 사방을 망라한다. 예. 그 의미야. 그래갖고 이제 이걸 유교 경전에서 따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신은 덕업이 날로 새롭다는 뜻이고 덕업을 신는 뜻이고 여기는 그 다음에 라는 사방에 망라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망나사방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요게 덕업일 신에서 이제 신가 망나사방에서 날을 따가지고 신라가 부르게 된 거야. 예. 그 원래는 신라인들이 불렸던 어떤 이제 뭐냐면 말을 음찰한 건데 거기에다 유교적 경전의 의미를 부여한 거야. 유교적 경전에. 그래서 그만큼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신라가 유교 경전에 대한 어떤 이해가 높았다. 어. 그래서 신라라는 의미를 이렇게 유교 경전에서 따와가지고 붙였다라는 데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중국식 왕언을 사용했고요. 예. 그 다음에 주와 군의 명을 정했고 시호법을 제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호법이라는 것은 왕이 죽은 후에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를 해주고 시호를 갖다 붙이잖아요. 예. 그래서 시호법을 제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제도를 정비해서 주군제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지방행정구역도 주로 나누어 관리를 파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 주와 군을 편제해서 지방제도를 정비해서 지방세력 지배를 강화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소국 지배 방식이죠. 소국들의 이제 수장들을 통해서 간접 지배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해서 직접 지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주의 장관은 군사적 성격에 강한 군주고요. 군장관은 당주로 임명했다. 네, 이렇게 보시는데 그 당시에는 삼국이 서로 싸웠던 시기이기 때문에 지방행정관들이 대개 보면 군사장관 겸직을 했어요. 예, 요건 뒤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소경을 설치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아신촌에 최초의 소경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영토 확장을 하죠. 그 동해안을 진출해서 강릉을 점령했어요. 이게 실직주를 이제 설치했는데 이때는 이사부를 실직주 장관 임명했다고 그죠? 이게 이제 그 영동 지역인데 이 동해안이 영동 지역 아니에요? 영동 지역이 상당히 지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야. 여기가 이제 소백산맥이고 여기가 신라면 이게 태백산맥 아니야? 요게 이제 요 영동 지역이 영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산맥도 있고 막 길이 험한 데만 해서 영동 지역은 그 해안가가 쭉 연결돼 있기 때문에 길이 뚫려 있어. 그래서 요 길을 계속 가면 한경도까지 계속 가요. 원산도 가고 그게 상당히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실직주를 설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강릉까지 뭐냐면 복속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을 더 확장시켜서 시장을 확장시킨 게 아니라 시장을 감독한 관청으로 동시전을 설치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외교적으로 볼 때는 중국의 북주에 북위에 사신을 파견했어요. 네. 북위에 사신을 파견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신 파견 관련된 내용은 이게 고구려에서 독자적으로 고구려 같이 갔는지 아니면 그 백제와 같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독자적 파견은 아니에요. 이게 6세기 때 그 나중에 진흥왕 때 독자적 파견하고 아마 이제 뭐 백제 사신에 같이 갔을까 같이 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 왜냐면 그 당시 고구려 대립하는 과정이었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버프왕 때를 볼게요. 버프왕 때. 자, 이 버풍은 시호는 아니에요. 이거는 시호는 아니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변명이죠. 네. 그래서 보통 그 승려도 한속하거나 불교 그 신도들이 변명을 많이 쓰잖아요. 불교식 용어를 법풍이 불교식 용어야. 예. 그래서 하여튼 법풍이 이제 그 당시에 썼던 명칭이에요. 예, 시호가 아니라. 자, 통치 체제 완성을 보면 최초의 간부였던 병부를 설치하죠. 군사권을 장악하고 군사 지휘권을 확립했다. 예전에는 군사를 동원하려면 각 부족의 이제 수장들이 모여갖고 그걸 합의를 통해서 뭐냐면 했는데 그걸 이제 떼어치고 병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해 왕이 직접 이제 통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법황의 업적 중에 하나가 율령을 반포하죠. 그래서 골품제를 정비하고 17강대를 정비하고
공부의 친애들 같은 것들을 이제 차례 같은 걸 이제 정하는 구조가 있는데,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율령을 반포했다. 중국식 율령을. 골품제 정비는 예전부터 골품제라는 게 있었죠. 뒤에 얘기했지만 요때 뭐냐면 다시 정비했다. 완전히.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걸 다시 정비했다는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17강등 정비는 요때 있었고요. 율령 반포도 요때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안 나왔지만 육부도 요때 뭐냐 정치 세우고서 이제 뭐냐면 그 육부가 이제 나타났죠. 근데 육부와 관련된 내용은 버프왕대설도 있고 뭐 눌주왕대설도 있고 있는데, 하여튼 요 부분에 육부가 이제 뭐냐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앞에 이제 유대 이사금 때 유리왕 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육부가 육촌이 육부가 됐다는 게 보다는 그 눌지왕이나 지지왕 버프왕 요 과정에서 육부가 성립됐다는 것이 학계 공식적인 어떤 통설이에요. 예. 대개 5세기 말에서 6세기 정도에, 예. 요 정도. 그래서 버프왕 때도 본 사람도 있고 눌지 지중왕 때도 본 사람도 있고 선은 많지만 하여튼 요 시기 때 육부가 성립된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반포됐는데, 이때 이제 불교는 예전부터 이제 들어왔죠. 예. 그런데 이제 귀족들이 그걸 반대했죠. 왜냐하면 귀족들이 각 부의 이제 뭐냐면 귀족들이 각촌의 귀족들이 자기 나름대로 토속신을 믿고 있었고, 이 토속신의 또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불교가 도입하면 제사장 역할을 포기해야 돼. 그만큼 부족의 어떤 힘이, 그 부족장의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이 이제 뭐냐 반발했는데, 왕이 이제 그때 이제 보포왕 때 2차 전의 순교를 계기하고 불교를 공인을 했어요. 예. 그걸 통해서 왕죽불 사상으로 부처의 권위를 빌어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 통합하려고 했죠. 그리고 천손족 사상을 깨기 위한 거다. 이게 뭐냐면 각 부의 수장들은 자신의 하늘의 제자다, 하늘의 그 천손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이런 것들, 부족장들의 의식, 각 부의 수장들의 의식을 깨기 위해서 이 불교를 공포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 공인 후에 그의 왕후가 모죽지 매금왕에서 성법풍 대왕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모죽지 매금왕에서 성법풍 대왕으로 바뀌었다. 그만큼 왕권이 강화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자, 그런 거 있고, 여기에도 모죽지라는 것은 법풍왕의 이름이에요. 법풍은 법명이라고 했죠. 예. 매금왕은 법풍왕 이름이고, 매금왕은 그 당시 이제 이사금 아니 마직간을 좀 낮춰 말한, 아니, 마직간의 칭호죠. 이칭. 자, 매금은 그 왕. 그래서 이제 요 칭호에서 성법풍 대왕. 대왕은 왕 중에 왕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예전에는 각 부의 그 부족장들이 귀족들이 자신을 왕으로 칭했어요. 근데 왕 이걸 이제 뭐냐면 대왕을 칭하면서 이들 부족장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뜻으로 성법풍 대왕으로 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에 나왔냐면 청천리 유적지에 나와 있어요. 청천리 유적지. 예. 그리고 모죽지 매금왕은 울진 봉평비에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울진 봉평이 때까지는 공동화교. 왕이 명령을 내릴 때 여러 부족과 육부와 함께 같이 내리는 공동화교 한 방에, 요때 말기 때 들어가면 요때 이제 성법풍 대왕 때 난칭을 볼 수 있듯이 공동화교가 아니라 단독화교로 변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어.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나타난 거는 그 다음 왕이었던 진흥왕 때죠. 진흥왕 때 그 순수교에 보면 이제 공동화교가 아니라 단독화교가 되는 거야. 왕이 혼자 이제 하교를 내리는 거죠. 예전처럼 부족장과 같이 내리는 게 아니라, 예, 그만큼 왕권이 강해졌다. 그런 것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등 설치인데, 요거는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90번이에요. 자, 상대등은 볼 때 대등이란 걸 알아요. 대등은 진골 귀족들 중에 고위직 귀족들을 진골 귀족들이, 아니 말 잘못했네, 다시 할게요. 자, 요 대등에서 상대등의 대등은 뭐냐면 고위직 관료들 얘기해요.
그리고 이 고위직 관료들은 대부분 누구겠어요? 귀족들, 진골 귀족들이겠죠. 예. 그래서 이 진골 귀족 중에 고위직 관료를 대등이라고 했는데 이 대등 중에 어 윗대가리, 그러니까 대등을 대표하는 사람을 상대등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상대등 설치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예전에는 왕이 이 각부의 그 수장으로서 한 명으로서 귀족회에 참여해 갖고 참여했죠. 그 귀족의 대표자였어요, 왕이. 근데 상대등이 이제 왕의 대표자가 귀족의 대표자가 되면서 왕은 이제 귀족회에서 이제 참여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인제는 귀족의 한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귀족의 한 사람이 아니라 귀족의 위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아니라 상대등을 설치해 놓은 거죠. 자, 하여튼 그걸 통해서 이제 귀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거고, 그리고 인제 여긴 안 나왔지만 여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예. 요거보다는 어 '왕의 권한을 높였다.' 요걸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예. 귀족세의 견제는 보다는 왕의 권한을 높였다는 거. 그래서 왕이 귀족 회의를 참여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귀족의 인제 대표자가 되지 않았죠. 상대등이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왕이 인제 뭐냐면 귀족보다 위치를 더 높게 만들었다. 상위에 뒀다. 왕이 귀족의 대표자가 아니라 귀족의 대표자 넘어서 위에 뒀다. 자신의 지위를. 그게 이제 상대등의 의미예요. 예. 이게 인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해남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상대등 설치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물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그거니까 좀 파악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제 이 상대등은 왕과 좀 차별화된 표시로서 상대를 뒀고, 그리고 이제 왕권 중심의 귀족 국가 체제를 마련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인제 그 금강가야를 정복하죠. 자, 그래서 김해 지역의 금강가야를 정복해서 낙동강 유역의 영토를 확장시켰고, 그리고 인적 자원을 확보했는데 그때 인제 뭐 김무력, 김유신, 강수와 우력 다 금강가야 출신이야,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인제 김무력은 김유신의 할아버지죠. 예, 요거. 자, 그다음에 대가야와 결혼 동맹을 맺게 돼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러니까 대가양이었던 그 아치왕이, 이 아치왕이 아니라 인해왕인데 이거 아치왕이 돼 있네. 자, 인해왕이 이제 신라 법부왕에게 구원을 청하는데 그때 이제 신라 이찬 비조부의 누이를 보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대가의 결혼 동맹은 금방 깨지게 돼요. 예. 그래서 범법 사건이라고 있는데 변복 사건 때문에 깨지게 되죠. 예. 그래서 인제 요거는 나중에 좀 기출문제 할 때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대가야가 왜 신라에게 구원을 요청했냐? 그거는 대가야가 선진강 루트를 잇게 되니까 그 당시 백제에서 뺏겼잖아요. 그래서 낙동강 루트를 좀 이어보려고, 낙동강 루트를 이용하려고 그 당시 법흥왕하고 뭐냐면 결혼 동맹을 맺게 됐지만 하여튼 깨지게 되면서 다시 대가야가 친신라 노선이 아니라 친백제 노선으로 갈아타게 되죠. 예. 자, 그다음에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건혼이라는 거. 근데 건혼이라는 자체가 연호를 만들다는 뜻이죠. 예. 우리가 보통 친제 건혼할 때 그러잖아요. 연호를 처음 사용했던 것이 건혼인데 건혼 자체 연호를 세웠다는 뜻이야. 예. 하여튼 이 건혼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한무제 때 최초의 연혼이 건혼이었죠. 그래서 건혼의 의미는 연혼을 연어를 이제 시작했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거야. 일종의 고유 명사가 아니라 대명사로 쓰이는 건데 친제 건언처럼 여기에서는 그냥 건언을 고유 명사로 썼어요. 예. 그 독자적인 연어를 건언을 했고 그 연어는 그 연어를 계속 다른 걸 쓰죠. 자, 그래서 이 연어 사용의 의미는 뭐냐면 왕권의 초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그리고 중국 문화를 채용해서 중국과 대등한 국가라는 걸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후에 인제 그 지증왕 아니 법흥왕, 진흥왕 등등 연호를 사용했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삼국사기 김부식은 상당히 안 좋게 봤죠. 어떻게 소국이
건방지게 연어를 사용하냐? 그 내용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울진 봉평리에 세웠죠. 그래서 이제 국왕도 부에 소속돼 있고 육부에 소속된 국공, 해부에 소속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집단하교에 있다. 하교라는 거 왕의 명령을 낼 때 왕 그 부족장과 함께 각부의 그 부족장과 함께 같이 내리는 거죠. 예. 근데 이것도 이제 진흥왕 말기 때 들어가면 집단 하교가 아니라 단독 하교로 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 예. 추정을 하고 있죠. 여기는 이제 중반 때고.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게 칭호의 변화에서 볼 수 있는데 앞에 이제 울진 봉평리에서 모죽지 매금왕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성법품 대왕에서 왕 중의 왕이라 썼잖아요. 예. 천천히 그 비석에서 천천히 그 내용에서 보면 그래서 그 왕 중의 왕이라고 이제 썼기 때문에 천천히 유적에서 볼 수 있듯이 요때는 그 뭐냐면 단독 하교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나타나는 게 진흥왕 때라고 했죠. 이게 명확하게 나타난 게. 자, 그래서 이제 법호왕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요. 자, 그다음에 진흥왕 관련된 내용인데, 자, 진흥 내용은 이제 좀 쉬었다가 할까요? 이거는요. 예.